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공책을 펼쳐보세요. 공책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 날짜 2020년 4월 24일 금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시에 대하여 라고 제목 적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3요소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시의 3요소 첫 번째 운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음악적 요소라고 해요. 우리가 시와 노래는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 노래가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노래 가사를 적으면 시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것은 바로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운율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이에요. 같은 단어를, 같은 문장을, 같은 구조를 반복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심상이고요. 이 심상은 다른 말로 회화적 요소라고 합니다. 회화적, 조금 낯설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좋은 시는요. 그 시를 들었을 때, 그 시를 읽었을 때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좋은 시입니다.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화적 요소 때문이에요. 어떠한 심상을 쓰는가? 이것은 우리의 오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됐을 땐 시각적, 냄새가 표현되어 있을 때는 후각적, 맛을 표현했을 때는 미각적, 그리고 어떤 만져지는 느낌을 표현했을 때는 촉각적, 그리고 소리를 표현했을 때는 청각적, 이렇게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심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올 거예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제는 의미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의 출발점은 이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운율과 심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잘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어의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함축성입니다. 운율도 마찬가지죠. 늘어뜨리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결하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이것이 바로 함축성이에요. 그 다음, 함축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상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시어가 가진 두 번째 특징, 다의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모호성도 출발하게 되고요. 이게 시어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 공책 잘 펼쳐져 있나요? 우선 시의 요소 세 가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한 두 칸 띄고 약간 여백 두고 비유라고 크게 적어주세요. 자, 비유의 정의, 개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디 한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자, 선생님은 공책 정리할 때 세 가지 펜 정도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것은 기본적인 건 검은색으로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공책에 비유의 개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어느 한 사물 또는 관념, 그리고 그 밑에 적어주세요. 원관념, 원관념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색깔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혹시 다른 색깔이 없다면 방금 게 그냥 평평한 밑줄이었으면 이건 물결 무늬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어줍니다.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 밑에 적어주세요. 보조관념, 보조관념. 자,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요.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은 원관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관념은요. 그 원관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보조관념이에요. 자, 중요한 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는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막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비유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문장 가지고 왔어요. 빵이 부드럽다. 여러분 부드러운 빵 먹어본 적 있나요? 자, 그런데 부드러운 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떻게 부드러운지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빵이 부드러운데 솜사탕처럼 부드럽다. 어때요? 빵이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할 때랑 빵이 솜사탕처럼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유라는 표현법입니다. 이 문장은 어때요? 빵이 돌덩이처럼 부드럽다. 엥? 이상하죠? 자,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는요, 공통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과 솜사탕은 부드럽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빵과 돌덩이는 부드러운 공통점은 없어요.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빵이 돌덩이처럼 딱딱하다. 이거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는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원관념 찾아볼게요. 원관념이 뭐죠? 네, 빵입니다. 빵. 여러분 목소리 내서 같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자, 그럼 보조관념은 뭘까요? 보조관념.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돌덩이가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리고 사라졌지만 솜사탕도 보조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기억을, 지난 시간 기억을 더듬어서 막 법 여러 가지 구체적인 비유의 방법들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이곳에서는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을까요? 네, 비유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비유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속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답한 친구들 훌륭합니다. 자, 대답하지 못한 친구들 괜찮아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유법이 사용되었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봤던 비유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유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직유법, 직접 비유하는 방법.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 예시는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요. 직유법 조금 크게 적은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크게 적고 그 옆에 선생님이 준 예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직유법의 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가 직접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어주세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신 듯 이런 것들이 사용됐을 때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내가 만든 예시 하나 더 적어줘 보세요. 내가 정말 직유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 보는 거겠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한번 직유법의 예시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은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법은요. 은밀하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직유법은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은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자, 은유법의 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A는 B이다. 라고 그 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시 그 밑에 하나 적어주세요. 혹시 선생님 말하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할 때는 정지해 가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의인법과 화류법. 이 문제의 표현 방식입니다. 지난번 문제에도 정말 많이 틀렸더라고요. 여러분들 틀렸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너만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의인법 따라하는 거예요. 의태, 의성어 이런 것처럼 의인법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입속말 하던 시계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 온단다. 이게 의인법인데 화류법이랑 같이 봐볼게요. 활, 동그라미 치고 살아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의인법은요. 키워드가 이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다시 한번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이게 의인법이에요.
화류법은요. 무생물을 생물로. 다시 한번요.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볼게요. 거칠게 내달리는 산맥, 잠자는 바다, 달려가는 거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생물이라면 할 수 있죠. 강아지, 토끼, 호랑이 다 달릴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바다, 잠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무엇이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거는 건 어때요? 가끔 우리 집 강아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나요? 네. 꿈과 환상의 나라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올 때예요. 사실 그건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문학적 표현인 거죠. 말을 걸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나의 친구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의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나요?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정도로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무생물이 생물이면은 그건 화류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책상에 숨 쉬는 거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거 있죠? 어떤 의도를 가진 거 있죠? 이런 것들, 어떤 이성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법의 예시, 화류법의 예시를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좋은 예시인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보고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유법. 마지막은 아니에요. 풍유법이 있어요. 자, 대유법, 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 적어주세요. 대신하다, 대표하다. 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쵸. 아까처럼 부드러운 빵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우유와 주스와 잼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이건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 네, 너는 연필을 들어라. 나는 칼을 들 테니 우리 한번 싸워볼래? 옳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정한 속성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대유법도 여러분들이 예시 한번 적어보도록. 자, 마지막 풍유법. 풍자한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들을 담아내는 것. 제일 쉽게 생각하면요.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은 풍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풍유법이라고 봅니다. 자, 풍유법도 마찬가지 내가 만든 예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 하나씩 적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정서와 분위기입니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인데 선생님 정서와 분위기 모두 어떤 느낌, 감정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굳이 구분하지 않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시공부를 하는 이 시간에는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위기는 내 거, 정서는 네 거. 따라했나요? 자, 몇 번 한번 반복해 볼게요. 분위기는 내 거, 정서는 네 거. 분위기는 내 거, 정서는 네 거. 분위기는, 정서는, 내 거는, 네 거는. 어떻게 틀리지 않고 잘 해봤나요? 네, 선생님은 정서와 분위기를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는 내가 느끼는 것이고요. 정서는 다른 누군가가 느끼는 것.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시에서는요, 시적 화자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시에서 내가 느끼는 분위기도 있지만요,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알아차리는 거,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시 감상의 첫 단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와 분위기를 구분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함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노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 국어 공책 펼쳐주세요. 자, 국어 공책에
국어공책에 2020년 4월 24일 그리고 제목은 정서와 분위기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 두 곡을 들어볼 건데요. 그 곡을 듣고 나서 분위기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만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충분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이 더 좋은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네, 윤종신의 존니라는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한때 엄청난 유행이었던 노래죠. 자, 이 노래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마음인가요? 자, 아까 그 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니라는 말을 위에 적어주시고요. 이 노래의 분위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분위기는 누구 거? 네, 여러분 거예요. 분위기는 내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느낀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 비폭력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원래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생님은 가나다 순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요. 잠깐 멈춤한 다음에 영상을 멈춰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벼움부터 힘이 솟는까지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 감정들을 선택해서 첫 번째 칸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적어봤나요? 그러면은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칸도 채워보도록 할게요.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남자인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때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X여친, 구여친, 헤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요. 한 남자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노래를 왜 부르게 됐나요? 네, 누군가에게서 전 여친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봤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내 거, 하지만 정서는 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는 이 노래를 들은 나의 감정을 적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남자는 어떤 마음일까를 다시 한번 느낌말 목록에서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적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잠깐 멈춰서 가벼움부터 힘이 솟는까지 읽어보고 그 가운데 2개 혹은 3개 한번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옆에 칸 또 채워야 되겠죠?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다며 너의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일 거라 우린 괜찮다면서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지 내겐 정말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마냥 자상한 사람 잘 됐어 우린 힘들었잖아 서로 다름을 견뎌내기엔 좋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해서 다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그 기억은 아직도 힘들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아 참 그 사람 한없이 날 이해해줘 넌 날 몰라도 정말 몰라줬어 내 아픔에 단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네, 이것도 윤종신이라는 뮤지션이 만든 노래인데 이번엔 좋아라는 존니라는 노래의 어떤 답가 같은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의 분위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위기는 누구 거? 그렇죠. 여러분 거입니다.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돼요.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그 감정 찾아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세 가지 정도만 적어도 되고요. 시간이 너무 짧다. 네, 멈추면 돼요.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은 느낌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노래하는 일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자인 것 같고요. 아까 그 남자의 전 여친인 것 같습니다. 그 존이라는 노래를 듣고 난 다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의 정서는 어떤 것일까요? 참, 교실에서 수업하면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를 생각하느냐, 상상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별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서가 다르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채워봤나요? 분위기와 정서가 일치했을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글의 주제는 나입니다. 여러분들 길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이에요. 비유적 표현 그래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직유법이든 은유법이든 풍유법이든 대유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한번 써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닿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6학년 학생들이 쓴 시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같은 주제였습니다. 우리처럼 나에 대한 시를 써봐라. 나를 비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한번 눈으로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팔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만두라는 시도 있어요. 네, 마지막 시는 풀이라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선배 시도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배들도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같은 작업? 네,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무지개로, 뿌리로, 그리고 소우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상들로 자기를 빗대어 보았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내 주변에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가장 닮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다른 대상에 비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에 이어 이번 주제는 상징인데요. 상징의 정의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인 내용이나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나타내는 것.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상징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태극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대한민국이죠.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지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본 적이 있나요? 뭐가 대한민국일까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합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것, 네, 태극기의 존재가 되겠죠. 흰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평화라는 거죠. 평화는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이클로버. 뭘 의미하죠? 네, 행운을 의미하죠. 이렇게 어떤 나라, 국가, 그리고 평화, 행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노래를 통해 먼저 상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노래 2곡 가지고 왔어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의 정의는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비유와 함께 상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새로운 장을 펼치고, 2020년 5월 15일 금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큰 제목은 상징. 자, 그 밑에 1.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고 이 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영상 잠시 멈추고요. 표 완성한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해 주세요. 자, 비유와 상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활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데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데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1대1이에요. 그래서 보조관념은요, 원관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원관념이 무엇인지 보조관념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은 달라요. 상징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다대 1이에요. 상징은 중요한 게 보조관념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고래만, 바코드와 영수증만 드러나지 그것이 가리키는 원관념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특별한 유사성은 없습니다. 네잎클로버와 행운의 유사성이 있나요? 비둘기와 평화의 유사성이 있나요? 물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이야기는 있지만 비둘기가 태어날 때부터 싸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날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은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 직접 제시되는데 그 둘 사이에 유사성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시 한번 볼까요? 비유의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한 다발의 장미, 목련은 하얀 팝콘. 자, 이렇게 둘 다 무슨 법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운유법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원관념은 구름, 보조관념은 장미예요. 어떤 모양의 구름일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구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다발의 장미를 닮은 구름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목련, 요즘 이제 다 졌죠. 사실은 3월 때 하얗게 피는 그 예쁜 꽃을 이야기하는데 목련은 하얀 팝콘입니다. 색깔도 닮았고요. 팝콘이 팡팡 터지듯이 목련은 어제는 안 보였던 꽃이 오늘은 보이기도 해요.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목련과 팝콘을 연결지었어요. 자, 그 옆에 상징의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별이 뭘까요? 아마 수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징의 종류 하고 표 완성한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해 주세요. 여기서는 상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에요. 원형적 상징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신화나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 속에요, 묘한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땅은 어떤 어머니를 혹은 생산을, 다산을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요. 그 다음 물은요, 생명과 죽음 모두를 나타냅니다. 해는 광명, 생명력, 희망, 보면은 각 나라의 신들이 해로 많이 비유되죠. 그 다음 어둠은 시련, 고통들을 보통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 관습적 상징은요, 보편성도 가지면서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같은 문화에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징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민족이 다르거나 시대가 다른 경우에는 그곳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까마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어때요? 굉장히 뭔가 불길한 것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유교적 전통에서는요, 까마귀가 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까마귀는요, 흉조가 아니라 길조예요. 좋은 새예요. 그 다음 숫자 4도 마찬가지죠. 한자 문화권에서는 숫자 4, 이 음이 죽을 사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 4를 불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뭐 빌라 이런 데 보면은 숫자 4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F로 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빨간색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듣거나 해본 적 있나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 이런 거. 우리는 그 빨간색이 피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또 다른 이웃나라 중국에 가면요, 거기는 빨간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불을 가져다 주는 색이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빨간색 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손 모양 보도록 할게요. 영어 시간이나 뭐 사회 시간 이런 데 보면은 민족별, 나라별 이런 제스처에 대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손짓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그렇죠. 사람을 부르는 손짓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손등을 위로 하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손등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손등을 아래로 하게 하고 누군가를 부르면 뭐야, 걔야?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관습적 상징은요, 그 안에서는 그렇지. 하지만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게 되면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개인적 상징이에요. 이것은 특수성인데요.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물론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의 기틀 위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적 상징은 그런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다양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십자가, 이육사 시인의 백마, 초인, 유치한 시인의 깃발, 김춘수 시인의 꽃, 이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시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상징의 종류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학교폭력을 해선 안 돼. 학교폭력은 막아야 해. 이 생각에 혹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추상적 생각, 구체적 사물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네, 상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요, 한번 배지를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마 수많은 배지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호 배지 지금도 달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의 4.3 사건과 관련된 배지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디자인한 배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 항쟁과 관련한 그 광주 항쟁 때 도시락을 날랐던 그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배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배지인 것 같아요? 네, 소녀상 배지인데 이것은 중학생들이 디자인한 배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위드유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고등학생들이 디자인한 배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호주 산불과 관련된 그런 펀딩을 했던 그런 배지입니다. 자, 이것들은 각자 디자인한 목적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요. 의도한 게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죠.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배지로 담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배지 디자인이 이렇게 업체에다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은 너무 많지 않게 너무 화려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게 묻히게 되니까 색깔은 최소화해서 하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왜냐면 여러분들 배지 어떤 건지 알죠? 여기 이렇게 꽂아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연결선이 가늘다든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될 수 있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모양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학교 폭력하지 맙시다. 학교 폭력해서는 안 돼요. 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배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완성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초안으로 디자인해 보시고요. 우리 등교하고 난 다음에 정말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정말 우리 한번 배지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해 주면은 그 디자인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잘 담아서 배지 디자인 생각해 보는데 너무 크면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지손가락의 그 첫 번째 마디 정도 혹은 그거에 아무리 커도 2배 정도까지, 그 정도 되는 배지 크기 생각해서 한번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책에 내가 생각한 배지 디자인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런 디자인을 생각했는지,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이유 한번 적어서 위드랑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단원에서 우리가 함께 볼 갈래는 수필입니다. 우리 수필의 정의부터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은 글을 수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적은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필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필의 특성. 자, 이것을 적기 전에 국어 공책 펼쳐주세요. 오늘 학습하는 날짜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 수필이라고 크게 적어주고 1. 수필의 정의 해서 글쓴이가 블라블라 적은 글까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2. 수필의 특성 해서 이제부터 하는 내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국어 공책 준비되지 않았으면 잠깐 멈추고 얼른 가져와야겠죠? 자, 수필의 특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필은요,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정해진 틀이 없어요. 쓰고 싶은 대로 정말 자유롭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글입니다. 그리고 개성적. 개성은 뭐예요?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가 수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요즘에는 뭐 에세이 작가도 많은데요. 여러분도 당연히 이 수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작가라는 이름을 달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함께 본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글도 어때요? 학생이 쓴 글이었죠. 그래서 소설가가 아니고 시인이 아니어도요. 수필은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소재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국어 공책의 수필의 정의와 수필의 특성 정리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날개 질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필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수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은 글, 그리고 수필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국어 공책에 아마 1번 수필의 정의, 2번 수필의 특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국어 공책을 펼쳐서 수필의 세 번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필기에 이어서 수필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필은 정해진 형식이 없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쓰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다 수필의 범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 전기문, 자서전, 회고록, 기행문, 일기, 수기, 설 등등등등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을 서술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과 함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드러내면서 그 안에 글쓴이의 개성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수필이 참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나요? 조금 낯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편지는 우리한테 익숙한 글이고요. 전기문, 자서전도 아마 여러분들 익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고록은 어떤 것인가? 자서전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면요. 어떤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것을 회고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기행문 어디 다녀와서 쓴 글이죠? 그리고 일기,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써봤나요? 그날 겪은 일에 대해서 적은 글을 또 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기는 무엇인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뭐 소녀 가장 수기, 뭐 이 모음집 이런 식으로. 자, 수기는요, 어려움을 겪어 이겨내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쓴 글을 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이 낯설 것 같아요. 이것은 고전 수필 중에 하나로요.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많이 썼던 글입니다. 한문으로 주로 쓰였고요. 어떤 사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글쓴이가 덧붙이는 것들이 설이에요. 아마 중학교 때 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는 좀 많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필의 종류를 이렇게 내용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내용으로 교훈적 수필, 희곡적 수필, 서사적 수필, 서정적 수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눈 기준이나 분류랑은 조금 또 다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교훈적 수필은 말 그대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희곡적 수필은 희곡은 뭐 시나리오, 뭐 이런 대본, 연극의 대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주로 많이 쓰이게 돼요. 자, 서사적 수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식으로 쓴 수필인데 사건이 조금 객관적으로 서술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정적 수필은요. 글쓴이의 감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드러나는 수필이에요. 그래서 읽었을 때 예술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류는요. 경수필과 중수필인데요. 여기서 경과 중은 한자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경은 가볍다라는 뜻이고요. 중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가볍고 무거운 소재를 다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경수필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글의 성격도 정해지겠죠. 경수필은 개인적인 정서를 많이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문장도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부담 없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수필은 이 경수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자신의 분명한 논리도 필요하겠죠. 철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문장도 조금은 무겁고 딱딱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수필의 세 번째 내용, 수필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글을
적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글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3가지 활동을 제시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인생 그래프인데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TV 속 한 장면에서 인생 그래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치열의 인생 그래프를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죠. 본인이 쓴 거구나. 그러니까 20세 구미 댄스 팀 할 때 굉장히 좋았네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24시에 서울 상경을 해서 솔로 앨범으로 데뷔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때 딱 20대 초반에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데뷔 앨범까지 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앨범과 급전직합니까? 함께 그냥 이제 냈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좀 약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좀 회사 기울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주시는 걸로 이제 어떻게 생활을 20만 해나가야 원으로 되는데. 이제 생활을 했었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죠. 저는 뭐 서울 와서 아는 사람도 없지. 이제 용돈이 끊기니까 돈이 끊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내 꿈을 쫓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이것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를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실용음악 학원의 선생님으로. 요런다가 이제 너목보에서 드디어 이제 이게 그 임재범 씨 노래로. 고해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완전 인생을 바꿔놨지. 심지어 이거는 새벽 5시에 불렀어요, 고해를. 촬영이 늦어져가지고. 1시에 이제 너목보 2회를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이 하루 빼는 게 사실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손해고 금전적으로도 저한테는 손해인 거예요. 나 이거 하루 빼면은 내 한 달 월급에서 까이는 거니까 까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또 무슨 또 방송을 한다고 와가지고 이 밤새 완전 민소매 추웠어요. 또 민소매를 주셔가지고 뭐 이만큼 파인 거를 줘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래. 내가 뭐 비용을 보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네. 황치열이라는 가수의 인생 그래프를 봤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인생 그래프가 뭔지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세로선은 어떤 감정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감정,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로선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는 태어날 때가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 14살이 된 2020년까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기뻤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보고 저렇게 선이 꺾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언제였는지 그 시기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나이를 적어도 좋습니다. 뭐 6살 때, 11살 때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뭐 2015년, 2010년 이런 식으로 시기를 적어줘도 좋고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인생 그래프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인생 5대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1, 2, 3, 4, 5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건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을 1 그리고 점점점 할수록 좀 이렇게 무난한 사건으로 가도 괜찮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1, 2, 3, 4, 5 뭐 시간 순으로 1, 2, 3, 4, 5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던 사건 5가지를 골라서 그게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감정말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기입니다. 떠오르기 아니고 떠올리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교과서 52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말이 있을 거예요. 그 학습 활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감정말 중에서 한 3가지 내지 5가지를 고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한쪽에서만 선택하기보다는 골고루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반갑다라는 감정말을 선택했으면 그 사건이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막 그 전체 이야기를 적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는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감찾기 3가지 활동 지금 제시했는데요. 인생 그래프, 내 인생 5대 사건, 감정말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기,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그래서 이 글감 찾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위두랑 과제방에 올려주면 됩니다.